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국제문화평론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파리에 계시죠? 네네. 예,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준비가 지금 한창에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아주 어수선하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공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파리라는 곳이 잘 알려졌듯이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실내가 아닌 도시 그러니까 도심 한복 포함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시내 곳곳에 경기장을 간이 경기장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는 체육관이라든가 상설 경기장이 아니고 임시 경기장을 만들어서 경기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주민들의 경우 좀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개막식과 그 일부 경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출입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차량도 역시 통행을 제한시켜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거주민들의 경우 거주 증명서를 만들어서 발급을 받아서 소지해야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 현지 주민들 중심으로 좀 불만이 쌓이기도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현지 우리가 사는 사람들까지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림픽을 방해하자라는 행동 지침까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 이 프랑스의 정치 상황과도 좀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네. 현재 정부하고 이제 프랑스 정부, 그다음 파리시의 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대도시에 흐르는 강이 수질이 그렇게 좋기가 어려운데 네. 실제로 이 세느강에도 대장균이라든가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수영을 좀 마음 놓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조직위원회가 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 14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하자면은 2조 815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세느강의 수질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과 파리 시장이 자신들이 직접 세느강에서 수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여전히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들이 수영을 한다면 세느강에 자신의 대변을 버리겠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참을 설득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큰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인생을 똥통에 빠뜨렸으니까 이제 내가 그들을 똥통에 빠뜨리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영하겠다는 물에다가 자기 변을 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런데 올림픽에 앞서서 프랑스에서는 또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8일에 조기 총선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선거 결과 발표 당일날 저녁에 이제 국회 해산, 그다음에 조기 총선을 발표를 했었죠. 네. 프랑스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국회 다수 세력이 총리를 포함을 해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좀 모험을 시도를 하는 그런 어떤 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좌파 내부에서 좀 비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정치 행사가 원래는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그런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네네. 일종의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 한마디로 딱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험을 시도한 것 같은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굳이 모험을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중인데요. 국정 장악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유럽 연합의 의회 선거에서 거의 2배 차이로 더블 스코어로 극우파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상으로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럼 다시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극우의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 만약에 다음 대선이 이제 2027년에 열리거든요. 네. 그때까지 그대로 간다면은 대선을 극우파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총선에서 극우파가 승리를 한다 해도 다시 다수파가 되기는 어렵다는 계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27년에 대선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어떻든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총선 이후에 많이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현재로서는 극우파인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이 1차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차 결선인데요. 다수파지만은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이 극우 세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고 절반을 넘지 못한다면 2차 선거로 가야 되는데 그 2차 투표에서 그럼 2등과 3등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2등이 승리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2등을 달리고 있는 진보연합 진영이 최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극우파가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진보연합이 승리를 하거나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떠한 경우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의 과반이면서 집권 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은 가장 낮아 보이고요. 네.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26%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동력은 많이 상실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좀 비슷한 그런 수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현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임기가 3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건지 프랑스의 경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이 임기를 3년이나 남겨놓고 있을 때 네. 국민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원 내각제라면 간단하게 총리를 교체할 수도 있지만은 네. 대통령제는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탄핵제도밖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에 좋은 점 많이 있지만 최대 약점이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를 한 정파가 어떻게 보면은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네. 다수이기 때문에 총리를 바로 비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이 의회 다수파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게 되면 행정권도 의회 다수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축소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이 임기를 3년이나 남겨놓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뭐 탄핵까지는 가지 않고도 사실상 그 안정적인 국정을 다시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 프랑스의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슬림들의 최대 종교 행사인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권에서는 이를 그 하지라고 하는데요. 지난 19일까지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메카를 찾은 무슬림 가운데 무려 1000명이 훌쩍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었죠. 그러니까 이 하지라고 하는 그 성지순례가 이슬람 달력으로 12월 7일에서 12일까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자면은 매년 초여름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네. 이제 근데 이 하지가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이슬람 무슬림들이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신앙생활 5개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메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매번 갈 수는 없고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19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들 가운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유난히 지금 더운 날씨거든요. 네. 7일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메카 인근에 섭씨 51.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순례 기간 동안에 그 공간에 그러니까 뻥 뚫린 그 야외 공간이죠. 그렇지만 이제 더위를 좀이라도 더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시 참석했던 순례자들의 증언을 보면은 네. 아주 열기로 숨이 확 막힐 정도였다. 네네. 너무 더운 날씨였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37, 8도만 되더라도 밖에 나가면은 잠시라도 숨을 쉬기가 곤란한데 무려 그렇죠. 최고 기온이 50도가 넘었을 정도면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가 인원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적게 오면 괜찮은데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제 공식 허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일단 공식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물론 이제 어떤 그 여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하더라도 최소 비용만 하더라도 그 500만 원에 육박하는 한국 돈으로 하자면 말이죠. 한 40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다 조금만 더 이제 좋은 조건을 갖춘다 그러면 1000만 원도 훨씬 훌쩍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법망을 피해서 불법 성지순례를 이렇게 알선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슬림이라면 꼭 그 일생에 한 번은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상대적으로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좀 싸게 알선해준다는 그런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식적으로 하지 여행사로 가장을 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의 신자들의 경우는 이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참변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 대부분 고령의 신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순례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참가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돈은 모두 냈는데 현장에 도착하면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하나 들자면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이제 정식으로 오는 그런 경우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버스를 이동을 하는데 아예 버스 자체가 없이 그 무더위에서
몇 시간을 걸어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시간 동안에 도보로 이용하다가 쓰러져서 사망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건데 네. 뭐 올해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올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메카를 찾은 무슬림 가운데 이런 무더위로 인해서 1,000명이 훌쩍 넘는 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이제 한 몫을 한 게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듯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게끔 이제 소개를 한 악덕 브로커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또 새삼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뤄질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집트거든요. 네. 이 정부 차원에서의 브로커를 대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행사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피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프랑스 현지에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